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만나서 부채한도 협상을 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안은 이제 타결이 됐는데 확정이 난 상태는 아니에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 협상안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쪽 한 발 다 물러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익은 민주당이 얻어갔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라는 거, 그리고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에 대해서 정부 지출은 제한한다. 24년 회계연도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가고 25년도 회계연도는 1%만 증액한다. 그리고 500억 달러 정도 되는 코로나19 잔여 예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 푸드 스탬프 제공 대상이 되려면은 50세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54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8월을 끝으로 중단하자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이든 뜻대로 계속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죠. 부채 한도를 늘리면서 정부 지출을 제한한다. 이 말 자체가 모순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뭐 비긴 게임 아니냐, 승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합의안이 나오고 나서 한미 증시는 휴장이라 반응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4% 정도 올랐고 유가가 1% 가까이 올랐었고 나스다백 선물은 0.4% 정도 올랐어요. 증시에서는 호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미국의 2022년 세입 세출을 보면요. 세입이 4조 9천억 달러고요. 세출이 6조 3천억 달러로 재정 적자 상태예요.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이거를 별로 줄이지 않게 된 겁니다. 계속 재정 적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적자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겠죠.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 마감이 다가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치솟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세출 6.3조 달러에서 의무 지출이 4.1조 달러, 재량 지출이 1.7조 달러, 부채 이자로 나가는 돈이 0.5조 달러를 썼습니다. 의무 지출은 가계부를 쓸 때 고정 지출처럼 꼭 나가야 되는 예산들이고 재량 지출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바이든 정부의 재량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예산이 이 재량 지출이라 볼 수 있어요. 이번 합의안을 보면은 재량 지출 중에서도 비국방 분야에 대해서만 정부 지출을 제한한다라는 합의였었습니다. 전체 세출 6.3조 달러 중에서 재량 지출 중 비국방 분야 예산은 0.9조 달러, 15%밖에 안 돼요. 공화당이 15%를 꽁꽁 묶었다라고는 하지만 85%를 묶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 한도는 상향한다. 그런데 비국방 분야 예산은 꽁꽁 묶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국방 지출이 8,580억 달러인데 내년도에 8,860억 달러로 3% 증액을 합니다.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레이스용 같은 군수업체는 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거죠. 비국방 지출도 코로나 시절에 엄청 늘려놓은 상태라서 현상 유지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이미 세입 세출이 1.4조 달러가 펑크가 난 상황인데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지 않았다. 이 재정 적자를 계속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내서 부양책을 쓴다. 그러면 65%를 차지하는 의무 지출은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KBS 영수증 고정 출연했었잖아요. 예전부터 가계부를 가지고 재무 설계를 많이 해줬었는데 변동 지출보다 고정 지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변동 지출은 효과가 빨라요. 줄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 있으면 다시 요요가 와요. 잠깐 참았다가 폭발합니다. 고정 지출은 사람들이 커팅을 안 해요. 문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들만 커팅 잘하면은 지출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커팅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의 지출 내역도 보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약 진료 예산만 봐도 1.3조 달러입니다. 재량 지출 수준만큼 제약과 진료에 돈을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재량 지출 항목에도 이런 내역이 있고 고정 지출 항목에도 이런 내역이 있느냐? 그러니까 항목별로 분류한 게 아니라 필수로 써야 되는 거와 필수로 써지 않아도 되는 거로 나뉘었다는 거죠. 이 예산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이에요. 과거에 하기로 결정난 장기 지출은 의무 지출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이 아랫단에 스튜던트 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482억 달러죠. 이 돈도 만만치가 않은데 학자금 대출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이 주장했었던 거죠. 메카시랑 협상을 해서 8월에 종료합시다라고 했는데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게 이겁니다. 서로 딜을 주고받은 거죠. 그러니까 재량 지출에서도 비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너네가 말하는 대로 안 늘릴게. 오케이. 그런데 이 고정 지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 바이든 정책의 상징이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협상안이었다라는 거죠. 이 학자금 감면 프로그램이랑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만 없어졌다 하더라도 세입과 세수가 일치해버립니다. 세수와 세출이 일치하면은 국가는 재정 적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국채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바이든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내서 그 돈을 풀면 경기 부양이 되기도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MMT 이론이라서 현대통화 이론을 신봉하는데 최근 인플레 문제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집권 초기에도 MMT 이론을 노출했었습니다. 국가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돈을 찍으면 된다. 돈을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계속 찍어서 경기를 부양해도 상관없다라는, 마치 콜라를 먹어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계속 콜라를 마셔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장기 관점, 외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론이죠. 결국 MMT 이론을 신봉하고 돈을 찍어서 초대형 부양책을 연속적으로 냈다가 지금의 인플레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돈을 더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싶어하고 여기에 경제 이론을 맞추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재정 적자는 계속 내고 있다는 거죠. 고용이 좋고 인플레가 높은 상태, 금리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태, 이런 독특한 경제 상황이 오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잘못하면 언젠가 인플레가 재발될 가능성도 항상 달고 다녀야 됩니다. 당장 증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얻어낸 성과 중에서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승인이 더 쉬워지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가가 올라도 그동안 셰일 업체들이 신규 채굴을 과거처럼 늘리지 못했던 이유가 규제 때문에 그랬어요. 이 규제를 완화해준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조금만 올라갈 기조를 보이면 셰일 업체들이 신규 채굴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셰일 업체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유가는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최대 셰일 업체 아나다코를 보유한 옥시덴탈이라던가 마라톤 오일 같은 회사들은 다른 셰일 업체 대비 채굴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좀 더 높은 마진을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업으로 연결해 보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메카스 하원 의장 합의안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범위에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 봐요. 협상 이후에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드는 우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증시를 움직이는 메인 재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악재의 크기랑 호재의 크기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호재의 크기가 더 크면 증시는 상승하는 거고 호재가 나와도 악재가 더 큰 게 나오면은 증시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가 나오니까 증시가 내릴 거야 오를 거야는 예측도 큰 의미가 없고, 하루만 자고 나면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 지금 증시 상황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 증시가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봐야 될 거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보는지에 참고로만 쓰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